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라디오 열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열어보죠. 오늘은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부터 오늘은 좀 다뤄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 거취 문제 계속 좀 설왕설래 얘기가 많았는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이제 그 전부터도 계속 있었고요. 여야가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어떻게 하기로 한 것인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좀 들여다보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보라 의원께서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어제였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그다음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대통령 임기 종료 시에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률안 처리를 위해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네. 이를 위해서 양당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총 3인식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제는 행정부가 바뀌면 기존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 정부의 정치 철학에 맞춰서 새로운 기관장들이 업무를 진행시키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네. 지금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이고 대통령 임기는 5년이기 그렇죠. 때문에 임기 불일치로 인해서 정권 교체기마다 알박기 인사 논쟁이 거듭이 되고 또 사법부의 관련 판단을 맡겨오는 등의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는 사퇴 압박 종용 등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공공기관장 상임감사의 절반 가까이가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원활한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지금 대통령과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내용의 법률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정책협의체에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정권 넘나들 어떨 땐 정권 교체가 안 돼도 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조 대표님? 네, 결국에 이번 문재인 정권 이후에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서면서만 생긴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앞서 진행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그렇죠. 넘어간다든지 이런 당시에도 결국에 사실상의 역관주의처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장 임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대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거나 혹은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서 네. 사실 그 전에 임기를 남겨두고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 간의 알력 다툼이나 그렇죠. 암묵적인 네. 이제 사퇴 종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풀기 위해서 저는 우리 현실과 법과의 그런 간극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공기관장들을 임명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는 여러 법안들의 취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른바 역관주의, 이게 누군가가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전리품처럼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게 실적주의처럼 예. 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가에게 이것을 맡긴다라는 형식을 좀 취하고 있고, 그런 거의 일환으로 이제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추천위원회 같은 거를 따로 꾸려서 심사 추천을 하도록 하는 절차들을 만들어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무직처럼 누군가 이거는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바뀌게 될 자리라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들이 사실상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한두 자리가 아니잖아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으로 셀 수 있는 정도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공공기관장까지 가면 굉장히 몇백 단위를 그렇죠. 넘어서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는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 완전히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할수록 더 사각지대에서 그렇죠.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문제가 그래서 되죠. 이른바 굳이
자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상의 암투 같은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이것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저는 뭐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지금 현재 양당이기 때문에 양당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사실 없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중요한 사안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온라인 소수 정당들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두 당 중에 한 당이 집권 정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한다. 네, 우리끼리 나누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이거 시기를 맞추자라는 방식으로 사실 진행될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근본적으로 모든 임기를 맞춰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에도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보장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도 모두 다 정권에 따라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균형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3분의 1이라든지 이런 정수의 경우에는 이른바 야당 의원으로부터 사실 추천을 받았거나 혹은 그런 성향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같이 임명이 되어야 이 정권이 됐을 때는 좌측 끝으로 갔다가 이 정권이 됐을 때는 우측 끝으로 갔다 하는 방식의 갈짓자의 행보를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책 면에서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 차원에서는 소수 정당들도 같이 이 어떤 협의체 안에서 의견을 꾸릴 수 있는 통로가 확보가 되는 것도 저는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그러네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예. 저는 어떤 제도 정책 그러니까 이제 국정 철학이 정책과 제도로 반영되고 그것들이 실제 결정이 되면 집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그게 어떤 국민들이 느끼시기까지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집행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네. 실은 이제 공공기관의 역할들이 부처는 제도를 만들고 결정하는 위치이고 또 그 결정된 정책들을 관리 감독하는 부처라면 공공기관은 실은 그런 정책들을 집행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고 설계를 해도 공공기관들을 통해서 그게 제대로 실행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사실 지금 이런 임기제 문제는 저는 그런 일관된 국정철학의 실행의 문제다.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식물정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고요. 예컨대 지금 장관도 정무직이지만 사실 공공기관장도 임명을 거쳐서 하는 정무직이거든요. 네. 근데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정철학을 이행하는 그렇게 그런 위치로 가게 되는데 그런 장관의 어떤 환경 정책, 부동산 정책이 그럼 새롭게 바뀌잖아요. 국정 철학이 그렇죠. 변하기 네. 때문에. 근데 실은 이 부동산 정책은 새롭게 바뀌었는데 네. 그 부동산 정책의 공급 부분을 담당하는 LH 사장은 그대로다. 그게 전임 정부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은 거의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정도인데 그 LH 사장이 그대로면 집행 단계에서는 불응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불일치를 좀 극복하자는 차원에서라도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는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 대표님한테 다시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임기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일부 긍정이신? 대세적인 부분에서는 일치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어차피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발표이기 때문에 조율이 되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여라든지. 네, 소수 정당이 이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상의 부분과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춰서 그렇죠. 획일적으로 이번 정권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게 장단점이 있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반면 또 어떤 면에서는 행정 독주적인 면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범위를 다 일원화시키는 방향은 좀 반대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 기관장 임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두 분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 앞서도 얘기해 주신 그런 정무직에 해당되는 뭐 장차관의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집행의 역할을 하는 기관장들 이것의 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특히나 장관 그리고 공공기관장들은 네.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또 함께 일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건 전 당연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늘 이제 그러면 누가 임명되느냐, 예. 누가 인사가 되느냐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죠. 어떤 전문가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낙하산 인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예. 어떤 낙하산 인사가 문제인가, 예. 우리가 낙하산 인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좀 많이 공감이 됐고요. 그래서 자질이나 전문성 경력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경력들의 업무 연관성을 유심하게 살펴서 임용 기준으로는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 출신이라도 어떤 관련 상임위 활동 경력이 있는 것. 그렇죠. 그런 형태의 업무 관련성이 연동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문제는 그래서 정말 얼토당토 않는 사람들이 인선될 때가 문제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런 업무 연관성도 없고 특히나 저도 제가 환노위에 있을 때 환경부 관련한 공공기관장 인선을 봤었는데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그 캠프에서 산악회 회장 산에 많이 돌아다녀 봤다. 그게 경력이 네. 돼서 이사장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얼토당토 않은 인사 때문에 전체가 낙하산 인사로 매도되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라도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질과 전문성과 업무 연관성이 그래도 일정 정도 연관이 되는 사람들로 그래야 된다. 인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지금 뭐 큰 부분에선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청문회 거치는 요직 말고 그렇죠. 그 바로 아랫단의 요직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정무직들이나 혹은 전문가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문회는 부담스러우니까. 네, 청문회를 거치게 네. 되면 너무 공론화되기 때문에 예. 청문회 바로 아랫단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장차관급이 아닌 그 밑에 실질적으로 기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들에서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더 역관주의적인 인사 배치들이 많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한국판 플럼북을 발간하자라는 취지의 입법안이 올라왔었는데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네, 거죠, 네. 플럼북. 그리고 입법안도 올라온 걸로 알고 좀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가시겠어요, 네, 플럼북. 그래서 이 플럼북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네. 대통령의 정권이 교체됐을 때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새롭게 임명되거나 대통령이 임명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그 직이 어디 총 몇 개이고 그 경우에 이번에 누가 임명이 됐고 네. 예를 들면 공개 채용 방식인지 임명 방식인지 방식이 어떻고 임기 기간이 언제까지 되는지 등에 대해서 이거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기는 거군요. 공개를 하고 역사적으로 남기는 네. 겁니다. 그래서 한국판으로 하게 됐을 때는 이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터넷판으로. 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요직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게. 평가할 수 있도록 발간을 하자는 거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뭐 여력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충분히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게 막 수백 자리가 되면은 결국에 이게 진짜로 관련해 가지고 시민운동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시민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있으나 마나하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제 기사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과 함께 저는 보완돼야 되는 부분이 어떤 전문성이나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럼 추천도 기록을 하자. 네, 그래서 과정상으로는 사실 뭐 추천위원회가 있지만,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추천의 기준, 여기에 임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굉장히 낮게 잡음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법률상으로나 뭔가 행정규칙상으로 문제는 안 되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직무적합성이나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인사들이 이제 요직에 앉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 전문가라는 게 반드시 그 분야에서 학위를 따는 것만이 전문가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 현장 전문가와 그다음에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던 그렇죠. 전문가들을 균형 있게 배치하되 직무 연관성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선을 명확하게 이제 기술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임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눈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네, 플랜도. 일일이 요구하지 않아도 예. 공개된 자료로 지금 남길 수 있다는 의미가 있겠죠. 7733번님께서는 공공기관장을 정치와 연관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지금 문제 제기를 또 해주셨고요. 전문가들 그냥 모집해 임명하면 정치권 바뀌어도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임명되신 분들, 문제가 있게 임명된 분들의 기관장 아래 직원들 피곤하다는 지금 그런 의견 보내주셨고, 전문가 채용을 원한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여진호님께서는 전문성 없는 분들이 기관장이 되면 될 일이 안 되고 업무 파악 3년간 하다 보면 임기 종료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어요. 자, 근본적인 부분도 한 말씀씩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치와 연관 짓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네. 어쨌든 대통령도 하나의 국정 철학을 가지고 국민께 홍보하고 그걸 통해서 선택의 과정, 투표를 통해서 선택의 과정을 밟잖아요. 네. 그럼 그 대통령이 당시 공약했던 이제 국정 철학을 정책의 형태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도 넓게 보면 정치지만 또 정책의 영역이기도 하다라고 네. 하는 거고, 다만 그냥 선거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을 뭐 인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걸 그냥 정치 행위로 본다면 이런 행위는 조금 문제가 바람직하지는 있다. 않다 이렇게 네. 보고, 다만 지금도 알리오라고 하는 공공기관 이제 시스템이 네.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보시면 플럼북은 이제 그냥 한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모여져 있지만 그 이제 시스템 안에도 들어가면 모든 임원 현황과 이제 누가 되어 있는지 인사 잘 현황들이 정리되어 다 실은 공개는 다 되어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그걸 일일이 다 알리오.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그 정보 한눈에 볼 수 있게 시스템이 안 돼 있고. 네, 이제 기관마다 따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임원 현황을 분기마다 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봉이라든지. 그 현황을 또 찾아보실 수 있다라는 정보도 같이 제공을 그래요. 해드립니다. 확인을 또 좀 네.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네. 알고 계시는 것도 국민의 네. 또 역할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네, 방금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것을 집행하는 관료적인 역할과 그리고 기관의 정치적 철학이라든지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차원은 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과의 경우에는 실적주의에 기반해서 혹은 실력주의에 기반해서 시험이나 공개 채용 형태로 채용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시험만으로 그거에 걸맞은 인재나 적합한 그렇죠. 사람을 뽑기 어려운 분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일괄적으로 정말 그 선거에 공들였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이상 우리가 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적정한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협의체가 꾸려진 만큼 좀 건설적인 논의들이 네.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자, 그래도 최근 벌어진 상황은 또 저희가 그래도 한 말씀씩 더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태를 압박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표적 감사 논란, 이 부분은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특히 이제 국회의원 출신 기관장은 네. 저는 스스로 내려놓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경력 정치적 자체가 색깔이 강한. 이미 당적을 갖고 그 당의 이념과 그렇죠. 철학을 공유하면서 선출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당이 됐을 때는 그 국정 철학을 함께 같이 하면서 그걸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의지를 갖고 들어간 분인데, 정권이 바뀌었고 국정 철학도 달라졌고 그분은 그 국정 철학을 받아 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있는
바뀐다고 해도 실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께도 국익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실은 지금 자리를 부여잡고 있는 건 좀 옹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사태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하면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네.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무직의 개념으로 이제 전 정권과 함께 합을 맞춰서 들어간 경우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 하에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면서 누가 봐도 감사 표적, 그러니까 정말 표적 감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감사원의 집중적인 감사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로 부적절했다. 이 부분에서 서로 지금 양당에서 협의체를 꾸려서 얘기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누가 먼저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 것인가를 가지고 그렇죠. 또 싸우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것을 타협해내서 문제를 풀어가야 네. 되는 건데 어떻게 하게 될지 결과적으로 어떤 제도와 법을 만들고 실행해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지금 장애인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생각해 볼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그 재판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조 대표님께서 관련된 내용을 좀 쉽게 법적인 용어들이 많으니까 좀 네네. 쉽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지녔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경우에 그렇다면 그 성폭력을 범한 가해자에게 예. 일반 성폭력을 범했던 강간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장애인 중 강간죄를 물을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전향적인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대의 한 남성이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3급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을 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서 조사를 받았고요. 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성폭력 처벌법 6조 4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강간죄의 죄명으로 적용이 되었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일반 성폭력에 대비했을 때 훨씬 더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선 형량 자체가요. 그런데 1심에서는 이것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고등법원인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을 받은 게 이제 어떤 이 대법원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였어요. 네. 왜냐하면 사건 당시에 이제 그 피해자인 B 씨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 보통의 그런 강간죄라든지 중강간죄, 성폭력죄가 아니라 장애인 중강간죄로 더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던 거고요. 예. 다만 이게 대법원에 가게 되면서 대법원에서는 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법리적인 해석 과정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장애가 심해야만 장애인 중간간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약간은 가능하지만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 성폭력을 했을 때에 예. 장애인 중강간죄를 물을 수 있다라고 선고함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여러 가지 판단에서 유의미한 지표를 남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법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 저희 뉴스픽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저희 뉴스픽 두 번째 뉴스로 장애인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저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저도 읽으면서 두 번, 세 번을 읽어야 이해가 될 만큼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고 네. 그 순서에 따라서 그 항목만 얘기를 해야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일단 대법원에서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장애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장애인 중강강죄를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어쨌든 물을 수 있다. 라고까지는 지금 이제 판단을 했다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어떤 상태든 간에 장애의 상태가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어쨌든 장애인 중강강죄를 물을 수 있다. 이 판단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우선 이게 1심과 2심 판단, 그러니까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에 그렇죠. 대법원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네. 실은 그 성폭력처벌법 6조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과 관련한 이제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 이제 그렇죠. 중요한 조항인데 거기에서 이 조항에 한거 불능 또는 한거 곤란 상태에 있음. 그걸 이용해서 가늠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 벌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한거 불능, 한거 곤란 상태라는 것을 입증. 어떻게 정의할 그렇죠. 거냐.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거냐 거냐. 하는 부분에서 명확한 판시를 내린 해석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유의미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관의 판단은 이 한거 불능 곤란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장애 그 자체로 한거 불능과 곤란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가 주 원인이 돼서 겪는 심리적 물리적 그런 반항이 곤란한 상태 이런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가 절대적인 기준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강조를 했어요. 저는 이 판단을 보면서 말하자면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 수준이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맥락 당시에 그렇죠. 피해자가 겪은 어떤 심리적인 상태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 판시에 그 피해자가 겪은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범행을 당한 이후에 근처 식당 주인에게 찾아가서 또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압박감을 나와요. 느끼고 있었고 힘들어하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까지 함께 고려해서 한거 불능 상태를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런 내용으로 이 대법원 판시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법에서 맥락을 이렇게 판단해 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맞습니다.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여기서 판시해준 지금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된 내용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직관적으로 설명했을 때 그러니까 싫은 거에 대해서는 싫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학교를 다니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가해자가 내가 이 성폭력을 하게 된 이 상대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주의하고 더 가중처벌이 될 거라는 거를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등법원의 판시 내용을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게 성적 자기결정권 그렇다면 싫은 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장애인 성폭력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겪게 되는 사회적 차별이나 이런 것 속에서 여러 가지 위계라든지 관계에 대한 그렇죠.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는 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상인 장애인을 피해자로 한 강간죄나 중강간죄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장애인 중강간죄를 물을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대법원의 여러 가지 법리적인 판단이 한 번에 사회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하게 묻고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뭐 싫어하지 않았다 혹은 뭐 노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폭력을 결정짓거나 이건 성폭력이 아니라라고 항변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진일보한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죄를 그럼 물으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유죄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또 무죄라는 판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 그 무죄 이유는 고령인 가해자가 이런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의 가능성을 참작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기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대법원의 지금 이제 그 판결 결과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실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저희가 이제 고려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제 내용 설명한 걸로 보면 가해자 피해자의 평소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그런 거부 의사를 잘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거불능이나 또는 곤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무죄를 판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평소 잘 알고 지냈고 용돈이나 먹을 것 등도 주고 범행 뒤에도 먹을 것이나 돈을 준 사실들이 있어서 가해자가 그 한걸불능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봤다 하더라고요. 여기가 좀 이해는 저도 아직까지도 잘 안 되는데. 네. 예. 네, 아마도 이것이 장애인 중 강간죄에 해당하는지 보통 기소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소된 조항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성폭력이거나 중강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해자가 상대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였음을 인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있어서는 무죄라는 판시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조항이 바뀌어서 기소되게 된다면 조금 더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나온 보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가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장애인 대상의 성범죄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법원의 판결의 내용들이나 인식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을 좀 보고 싶네요.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